진실을 들여다보고 시청자의 진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죠.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최희입니다. 최근 한 드라마에서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빗댄 대사에 대해 공식 사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강제 수용소에서도 세수와 면도를 했다며 외모 관리의 중요성과 이를 연결시켜서 논란이 된 건데요. 이처럼 부적절한 대사로 논란에 휩싸인 드라마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드라마에서도 장애나 사회적 위치에 대해서 편협한 생각이 들도록 하는 대사가 나와 질타를 받았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 미디어 비평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리지널 콘텐츠의 확대로 적자 폭이 커진 토종 OTT, 티빙과 웨이브가 통합할 수 있을지 이들의 협상에 대해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뉴미디어 트렌드에서 살펴보죠. 오늘 열린 라디오 YTN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 장애차별철폐의 날쯤에 장애인권 관련 언론 보도의 문제점을 짚어봤는데요. 최근 인기 드라마에서 특정 질환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묘사한 점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오늘은 드라마 속 대사, 인권 침해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어떤 사례부터 볼까요? 일단 JTBC 드라마 닥터 차정숙에서 크론병 묘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 드라마 대사를 말씀드릴 텐데 사실 미디어 비평을 하면 가장 곤란한 것이 부적절한 표현이다라고 말하면서 제가 그 내용을 이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오늘은 그 심각한 문제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해 보실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서요. 되도록이면은 그 드라마 대사를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닥터 차정숙에서는 크론병에 걸려서 인공 장루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젊은 남성 환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의 장인 장모가 병문안을 와서 환자복을 들추면서 장루가 있는 배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런 못된 병을 숨기고 결혼할 수가 있어? 이 병 유전도 된다면서 이 결혼 내 딸이 괜찮다고 해도 자네가 포기했어야지. 내 딸 호강시켜주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하지만 시작부터 남편 병수발 드는 것까지는 못 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심지어 극중 크론병 환자는 극심한 우울감에 시달리다가 병원 옥상에서 투신을 시도하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다행히 큰 사고 없이 극중 마무리가 되지만요. 크론병 환우들에게는 이런 장면들이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내용임은 분명합니다. 실제로 크론병 환우이거나 가족을 둔 이들이 아이가 볼까봐 두렵다. 너무 속상해서 눈물만 난다. 그리고 잘 살고 있는 환자들에게 오히려 병을 안겨준 상황이다. 라는 등의 비난의 댓글이 많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네, 소장님께서 그 대사를 그대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크론병은 못된 병이고 유전병이다라는 대사로 네. 이 크론병 환자와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줬을 뿐 아니라 이 과장되게 묘사했다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는 건데요. 네네. 우리가 크론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관련 보도들을 보다가 이 보도가 제일 정확한 것 같아서 이제 가져왔는데요. 후생신보라는 언론사에 게재된 기고문 의사분이 직접 쓰신 겁니다. 염증성 장질환 전문의가 본 닥터 차정숙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면요. 네. 크론병은 궤양성 대장염과 함께 염증성 장질환에 속하는 질병으로 안타깝게도 아직 완치가 없기 때문에 평생 투약 및 관리가 필요한 질환으로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만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합니다. 크론병은 입에서 항문까지 위장 간에 염증을 일으키며 심해지면 장의 협착으로 진행해 뱃속에 그 농양, 천공 등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돼서 장 절제술을 여러 번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다만 최근에는 다양한 치료약제가 개발돼서 이런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게 됐고 스스로 환자가 재발 없이 유지가 가능해졌다라고도 하네요. 이 기사에서 보면 크론병은 유전적 요인이 있는 사람에서 장내 미생물과 인체 면역 시스템 사이의 이상 반응이 지속돼 발병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식, 흡연, 대기 오염 등도 당연히 발병에 관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두고 크론병은 유전병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보이고요. 네. 다양한 원인의 합으로 크론병이 발생되는 것이고 각각의 환자에게 정확한 발병 원인은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기사에서 염증성 잔질환 환자에서 자살 의도, 자살 시도가 일반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으며 크론병, 여성, 젊은 환자, 최근 진단을 받은 환자에서 이런 위험성이 더 높다라고 합니다. 자살은 아무래도 주위 사람에게 의도를 은연중으로 비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에게는 그 주위의 배려와 관심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기사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JTBC 그 드라마에서 사과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여지고요. 네. 지난 10일에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에 특정 질환 에피소드로 환자분들과 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 사과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소장님은 이번 논란을 어떻게 보시나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어떤 점을 또 중점적으로 논의할지도 궁금하고요. 예, 제가 이제 앞서 말씀 안 드렸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냈다라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방심위에서 굉장히 이제 주의 깊게 볼 것 같은데요. 닥터 차정숙의 경우 우선 크론병은 유전병이라는 부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이 큰 문제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방송심의 규정을 찾아보자면 제42조 의료행위 등 1항 4호에 질병 등에 관하여 시청자를 지나치게 불안하게 하는 내용을 다루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보다는 제21조 인권보호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드라마에서 못된 병, 유전병 운운하면서 사위에게 몰아붙이는 장면이 맥락상 크론병에 대한 편견을 갖게 하고 환우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는 점에서 이 조항이 적절해 보이는데요. 이 조항을 읽어드리면 방송은 심신장애인 또는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을 다룰 때에는 특히 인권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방송은 정신적, 신체적 차이 또는 학력, 재력, 출신, 지역, 방언 등을 조롱의 대상으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정적이거나 열등한 대상으로 다루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인권 보호 전반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이번 사안은 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심의는 방심위원들의 그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결과는 지켜봐야겠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방심위의 인권 감수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방심위에서 이번 장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논의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고 엄중한 심의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드라마의 사례도 있을까요? 2020년에 KBS 드라마 한 번 다녀왔습니다라는 드라마에서요. 한 남자의 전 부인과 현 애인이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하긴 얼마나 편해. 집에서 놀고 먹어도 따박따박 양육비 들어와. 받은 위자료도 있겠다. 난 언니가 은근 부럽더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자 반대로 이혼한 여성이 아니야 내가 살게. 나 양육비 받잖아. 이렇게 답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결국 이제 자녀 양육비로 식사비를 결제하는 장면이 나온 건데요. 네. 방송 직후에 양육비 수령하는 것이 부당하고 뻔뻔한 일인 것처럼 묘사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양육비로 이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한부모 가정과
양육비에 대한 현실을 왜곡한다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는 당시에 방송심의규정 제27조 품위유지 조항 그리고 제30조 양성평등 조항 위반으로 행정지도인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그 문제적 묘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네네. 분명히 충분한 검열과 자성이 필요한 문제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드라마는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 사회적 문제들을 담고 있고 심한 갈등이 등장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 악인이 또 나오잖아요. 네네. 악인은 늘 좀 밉상인 그런 말들을 하고요. 맞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모두 누군가의 인권에 침해했다는 잣대를 들이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제가 생각해도 이런 기준으로 보면 거의 모든 드라마에서 문제적 발언들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또 이런 드라마 비평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반박이 드라마를 다큐로 보냐, 그리고 너는 지나친 PC주의자다, 이런 지적입니다.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인데 그걸 어떻게 하나하나 따지냐, 그리고 어떻게 드라마 내용에서 반드시 그 정치적 올바름이 이렇게 추구될 수 있겠냐, 이런 목소리인데요.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드라마에서 악역이 등장하고 그들은 늘 뭔가 부적절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망언들을 내뱉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 망언이 어떤 그 드라마 속의 한 개인이 아니고 그를 배경으로 하는 사회적 소수자, 특히 사회적 약자를 향한 차별적 혐오적 표현인 경우에는 그것이 해당 소수자들에게 비수를 꽂는 장면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이번 닥터 차정숙처럼 정확한 정보가 아닌 내용을 이렇게 전할 경우에 그 질병이나 그 장애 어떤 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과 편견을 가질 수도 있게 됩니다. 그나마 다소 불편한 발언이 한 번 나왔다 할지라도 드라마 전개상 그들이 말한 말한 그 부정확한 내용 또는 부적절한 그 발언, 이런 것들이 누군가로부터 정정되고 지적당하거나 네. 또는 그들이 사과하거나 최소한 드라마 결말이 권성진학적 결말을 맺거나 이렇게 그게 흐름이 전개되면 그나마 다행인데요. 그렇지 않고 그저 차별과 혐오가 정당한 것처럼 비춰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시청자의 인권의식, 인권 감수성에 큰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특히 이번의 경우처럼 사실이 아닌 내용을 토대로 그리게 될 때는 더욱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드라마 속에서 노골적으로 조롱받고 차별받는 그런 대상이 바로 자신과 같은 존재라면 그 누가 이건 드라마니까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장애인, 특정 질환을 앓고 계신 분, 성소수자, 탈북인, 난민, 이주민, 그리고 또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 또 특정 계층들, 누구라도 드라마에서 자신과 비슷한 사람이 매우 심하게 차별적인 그 존재로 비춰지고 잘못된 인식을 일반화시키는 장면이 나올 때 불쾌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드라마에서 극적 갈등을 고조하기 위해서 사회적 소수자를 이렇게 비하하고 조롱하고 차별하고 혐오하는 내용들, 그리고 그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그런 장면이 들어가지 않도록 매우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처를 받는 분들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 작품이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네. 앞으로 더더욱 자정작용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이번에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채린 시청자평가원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보셨나요? 네, 이번 주엔 매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방송하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를 모니터했고요. 또 매주 오전 9시 40분, 오후 2시 40분, 8시 40분 하루 3차례 방송하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도 짧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두 프로그램의 모니터 기간을 5월 1일부터 12일까지 들었습니다. 네, 먼저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부터 살펴볼까요?
네, 여론조사를 소개할 때에는 선거 여론조사 기준에 따라 반드시 언급해야 하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응답자 수나 여론조사 기간 등인데요. 언론이나 예비후보자, 정당 등이 경쟁적으로 선거 여론조사를 공표하면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자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련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 제도의 목적은 여론조사 결과가 왜곡 보도되는 것을 방지하고 언론인 스스로도 여론조사를 인용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제도를 아주 불필요한 것으로 취급을 하거나 심지어 공표 의무를 비민주적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지난 5월 3일 유승찬의 콕 시간에 2개의 여론조사를 소개했습니다. 조사 일시, 조사 대상 등과 함께 언급을 했는데요. 이 정보를 소개할 때 걸린 시간은 총 12초 정도입니다. 진행자가 여론조사 관련 정보를 언급한 뒤 출연자가 수고하셨다라고 하자 다시 진행자는 그래도 옛날보다 많이 나아졌다. 지금은 표본 오차 이야기 안 해도 되고 응답률 이야기 안 해도 되고 정말 민주화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우선 지금은 표본 오차 이야기 안 해도 되고 응답률 이야기 안 해도 된다는 발언이 100%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 다른 언론사에서 이미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로 여론조사를 소개할 경우에는 표본 오차와 응답률을 반드시 언급해야 합니다. 네. 또 진행자는 소개해야 할 여론조사 정보가 줄어들었다며 이를 두고 정말 민주화됐다는 말을 했는데요. 이 말은 여론조사 공표 제도가 비민주적이거나 불필요한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발언입니다. 언론이 과거 왜곡 보도 등으로 무리를 빚은 탓에 생긴 제도를 두고 민주화 등을 언급하는 것은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로서 적절한 태도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불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청취자에게 필요성을 설명하고 또 양해를 구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또한 여론조사 정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해 출연자가 발언을 하고 있는 중에 관련 정보를 찾아 소개했는데요. 이때도 웃음만 지을 뿐 청취자에게 양해를 구하지도 않았다는 점도 추가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여론조사 정보 공표에 대해서 왜곡된 선입견을 심어줄 수 있다라는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부분 짚어볼까요? 네, 지난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다뤄진 이슈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가 현재는 무소속인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기 의혹인데요. 네. 이와 관련해 일주일 동안 여러 쟁점을 뉴스 정면 승부가 충분히 다뤘다고 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코인 투자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 등을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전문가 인터뷰를 뒤늦게 했다는 점입니다. 네. 코인 투기 의혹 기사를 보면 가상자산에서의 지갑이 무엇인지, 리믹스, NFT, P2E 등 설명이 필요한 용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런 정보를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한번 충분히 짚은 뒤에 정치권 인터뷰를 하는 게 적절한 순서가 아니었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그랬다면 정치권 인터뷰를 할 때 지난 전문가 인터뷰를 언급하며 설명도 하고 청취자에게 참고해달라는 안내도 할 수 있었을 텐데요. 뉴스 정면 승부는 한 주 동안 정치권의 여러 입장을 들은 뒤에 한 주의 마지막 날인 금요일인 지난 12일 전문가 인터뷰를 처음 했습니다. 이때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시간대부터 P2E와 NFT의 차이점, 그리고 9억 정도를 벌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 일인지 등 기초적이면서 사람들이 궁금해할 기본적인 정보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정보를 먼저 알았더라면 앞선 정치인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더 많이 됐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어떤 점 살펴볼까요? 네, 지난 2주 동안 총 10건의 상담 사례가 소개됐는데요. 이 중 한 건을 제외한 9건 모두가 이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 자체가 이혼과 연관된 법률 주제만 다루는 것도 아닌데 주제가 너무 쏠려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네. 또 상담 신청 페이지만 봐도 집단 전세 사기나 상속 재산 분할 청구, 스토킹 법 등 이혼과는 무관한 상담 요청도 보이는데요. 다양한 분야의 법률적 고민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들으려는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과 함께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뉴미디어 트렌드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죠. 콘텐츠를 아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뉴아이디의 김조한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죠.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기대가 됩니다. 이번 주 화제의 영상 어떤 거 준비하셨을까요? 5년 만에 저희 귀를 좀 즐겁게 하는 음악이 나왔는데요. 가수 김동률 씨의 신곡 뮤직비디오 황금 가면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김동률 가수의 기존 곡들과는 다른 새로운 느낌이더라고요. 예, 보통 술을 먹고 노래방 가면 불러야 되는 노래들을 많이 해주셨었는데 네, 좀 절절한 발라드 위주의 곡들이었는데 예, 여성분들은 사실 듣고 싶지 않은 노래 중에 하나라고 할 정도로 네. 남자분들이 부르면 근데 되게 빠르고 펑키한 분위기의 노래고요. 저는 지금 들으면서 굉장히 보고 들어야 되는 음악이긴 한데, 어린 시절 꿈이자 영웅이었던 황금 가면 어디를 가고, 시든 생활에 이어질 때 생활에 정해준 역할에 따르지 않겠다는 어떤 메시지를 주는, 좀 4050에 어떻게 보면 좋은 그런 영감을 주는 뮤직비디오가 아닌가 싶고요. 네. 5월 11일 날 공개가 됐고, 유튜브 인기 급상승 음악에도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 조우진 씨가 직장인으로 연기를 해주시는데 너무나도 진짜 연기자가 아니라 진짜 직장인 같다는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게 뮤직비디오 감독님이 존박이라는 분인데요. 가수 존박과는 다른 분이고 CF 감독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칸 국제 광고제에 벌써 3회 수상 경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강렬한 뮤직비디오이자 CF 같은 느낌을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조우진 배우의 직장인 연기 그리고 춤을 보니까 위로도 되고 왠지 모르게 뭉클해지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비슷하게 느낀 분들이 많은가 봐요. 기운이 난다 이런 댓글 많던데요. 예, 저도 오늘 하기 전에 1시간짜리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그 버전이 1시간 내내 이 노래가 나오는. 반복이 계속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계속 듣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듣는 동안 계속 정말로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김동률 특유의 사운드가 클래식이 되어가고 레전드 영원하다. 그리고 연기가 너무 좋아요. 사실 조우진 배우 연기가 너무 좋아서 지금 나를 누가 촬영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 그래서 진짜 힘든 출근과 퇴근을 하는 하루를 버텨내는 모든 직장인에게 보여주고 싶은 노래다라는 댓글들이 많습니다. 아직 안 보신 분들 노래만 들어도 좋은데요.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몰입과 감동이 2배, 3배 더 커집니다. 황금 가면 뮤직비디오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티빙과 웨이브 이번에는 진짜 합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이제 투자 쪽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최근 이제 국내 OTT 업계 양대산맥이죠. 티빙과 웨이브가 통합 논의가 정말로 불거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게 2020년부터 얘기가 나왔고, 사실은 이제 웨이브 쪽에서 많이 얘기를 꺼냈었던 부분이죠. 근데 티빙이 이제 국내 토종 OTT 업계에서는 1위가 됐거든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웨이브였다가, 근데 이제 우리가 1등인데 계속 성장할 건데, 굳이 합병할 필요가 있나 이런 통합 논의가 있었지만 없으면 무산됐었거든요. 근데 기사에서 계속 나왔던 저번에도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적자 폭이 진짜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티빙은 지난해 영업 손실이 1,200억 가까이 되고요. 웨이브는 1,200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계속 적자를 낼 수 있는 상황을 유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진짜로 논의가 되기 시작한 게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흑자를 보고 있는 OTT가 넷플릭스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럼 만약에 이 웨이브 티빙 합병이 성사가 되면은 이 적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합병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사실 이제 결국에는 돈을 갚아야 되는 투자를 많이 받았거든요. 이게 티빙도 그렇고 웨이브도 그렇고 돈을 이제 받고 이제 돈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들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재무 상황이 CJ E&M도 재무 상황이 또 안 좋다고 하고 그래서 매각 사업에 현금 확보를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웨이브의 모회사인 SK 스퀘어는 투자금 상환을 해줘야 되는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내년까지 IPO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웨이브 같은 경우는 투자금에 수익률까지 쳐서 돌려줘야 되는데 이 돈을 어디서 구해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주주의 설득도 좀 문제가 되는데 이제 티빙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은 파트너들이 들어와 있어요. SK 경쟁사인 KT도 2대 주주고요. 웨이브도 지상파 종편사들이 있는데 이게 문제가 과연 합병을 하면 통합을 하면 적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냐? 왜냐면 가입자는 늘어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가입자는 늘어나는데 컨텐츠는 예전만큼 투자를 안 해도 될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적자의 대부분들이 운영비와 이 컨텐츠 수급 비용이거든요. 네. 제작을 하는 비용들을 낮추면 조금 이제 규모에서 나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비용에서 세이브될 수 있지 않냐 이런 부분들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적자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는 거군요. 네네네. 일단 뭐 저 같은 일반 국내 이용자분들 중에서는 좀 이런 OTT에 내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콘텐츠를 볼 수 있을 테니까 통합을 환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양사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에는 해외로 눈을 돌려보죠.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경영에서 한 발 물러났습니다. 새 CEO는 어떤 인물인지 궁금하네요. 네, 사실 이게 그 트위터를 저희가 이야기하는 거 자체가 조금 어색할 수도 있는데 지금 뭐 이제 일론 머스크가 또 계속 화제가 돼서 네. 지금 11일 날 또 같은 시간이네요. 트위터 최고 경영자 사임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CEO를 안착한 게 지금 그 MBC 유니버셜 방송사죠. 거기에 광고 파트너십을 담당하던 린다 아카리노를 경영을 맡기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카리노는 그 MBC 유니버셜에서 12년 근무를 했는데요. 그 기간 동안 134조의 이상의 광고 매출을 만졌던 분이고 2021년 도쿄올림픽에 도입한 광고 기반 스트리밍 서비스인 그 피콕 출시에도 굉장히 중심에 있던 분입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분이 오는 이유 자체가 지금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후로 지금 광고주와의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아졌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내외에서 최대 광고주 100개사 중에서 37개사가 트위터 광고를 아예 안 했고요. 그리고 다른 24개사는 이제 트위터 광고비를 전보다 80% 이상 줄였습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뭐 절반 정도밖에 처음에 인수 당시보다 매출이나 가치 자체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최고 기술 책임자 CTO로 계속 활동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트위터에 큰 변화는 없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맞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광고 매출 때문에 새로운 CEO 그리고 광고주와의 관계가 되게 좋은 사람을 앉힌 거고요. 결국은 CTO와 이런 전체적인 의장이나 이런 역할 그대로 하면서 자기가 이제 결국에는 그 입지는 그대로일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영향력은 분명한데 이제 결국엔 매출을 올리는 데 있어서 일론 머스크가 전방에 있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니까. 네, 광고도 줄고 했으니까요. 그렇죠. 광고 책임자를 할 수 있는 CEO를 앉혔다라고 보는 거고요. 결국에 트위터의 본질은 바뀌지 않을 거다. 그리고 그 부분을 이제 새로운 CEO도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새 CEO를 맞은 트위터 앞으로 변화가 있을지 보도록 하고요. 다른 플랫폼은 어떤 이슈가 있는지 볼게요. 틱톡이 검색 엔진으로서 시동을 건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그 15일 날 iOS의 검색 위젯 기능을 이제 추가를 했고요. 그래서 iOS에서 틱톡 콘텐츠를 위젯으로서 편하게 검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게 그 틱톡 사용 규제가 계속 미국에서는 굉장히 강화되고 있어요.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노출되는 게 점점 꺼려지거나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위젯 같은 걸 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콘텐츠들을 아카이빙처럼 해서 사람들이 검색을 해서 더 많이 쓸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구글 내부 자료에 보면 이게 맞는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18세에서부터 24세 미국인 중에서 40%가 구글 검색 엔진 대신에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을 검색 엔진을 선호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와, 40%가요? 네.
챗 GPT의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챗 GPT와 뭐 바드 같은 인공지능이 지금 뭐 뜨겁게 떠오르면서 검색 엔진도 변화를 모색하는 시점이 된 것 같은데 대표적인 검색 엔진 구글은 어떤가요, 지금? 구글은 사실 이제 가장 많은 변화를 겪은 회사죠. 최근에 챗 GPT의 탄생으로 인해서. 예. 그래서 원래 그동안 막이라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뭐 이제 조금 챗 GPT에 좀 따라가려고 하는, 예전에는 검색 결과를 링크로 보여줬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빙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에서 챗봇이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링크를 보여주는 방식을 전환했는데, 이거를 이제 바드를 통해서 이제 완전히 오픈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보통은 미국 서비스로 먼저 이렇게 런칭을 하고, 그 다음에 한국은 굉장히 뒤에 선보이는 게 지금까지 패턴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 공개를 할 때, 미국 영어랑, 그 다음에 미국에서 서비스, 그 다음 한국어, 일본어, 이렇게 3개 국가를 메인으로 런칭을 했어요. 동시에요. 네, 그리고 AI 개발에서 한국어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게 많이 나왔는데, 그것들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은 새로운 서비스가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베타 테스터로서 좀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의 수용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국민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이 써보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테스트 차원에서도 자신 있다는 면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 최근에 딥L이라고 구글의 번역과 또 경쟁을 하고 있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거기 야렉 쿠딜로프스키 CEO가 한국어가 어렵다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했었거든요. 네. 번역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표현이나 약간 은유적인 얘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어랑 일본어가 좀 어려운 편이긴 한데, 그래서 번역 서비스가 수요가 높다. 왜냐하면 이제 한국어도 영어랑 마치 어휘나 순서가 많이 다르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바드에서 한국어를 서비스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구글에서 얼마나 지금 챗 GPT를 견제하고 벼르고 있었나라는 보여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바드, 과연 한국어 번역 얼마나 잘 하는지 좀 우리가 봐야 할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미디어 트렌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 아이디의 김조한 이사였습니다.